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90% 감축한다고 발표한 지 단 48시간 만에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춰섰습니다. 테슬라, 애플, 보잉, 로키드 마틴까지 모든 생산 라인이 중단됐죠. 전기차도, 스마트폰도, 심지어 미사일도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대한민국만은 달랐습니다. 현대차는 오히려 생산량을 늘렸고 삼성과 LG는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전 세계가 멈춘 그 순간 한국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은 자원 빈국 아니었나요? 히토류 한 톨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중국의 히토류 봉쇄를 비웃듯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3,5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원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블룸버그 뉴욕 본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15년간 글로벌 자원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연방준비은행에서 5년간 근무했죠. 제 전문 분야는 히토류와 전략 자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나 하는 국가 정도로 생각했죠. 제 보고서에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 의존도가 높아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블룸버그 긴급 상황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부편집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당장 들어와. 시장이 폭발했어. 히토류 선물 가격이 300% 급등했고 중국이 드디어 카드를 꺼내 들었어. 급하게 옷을 입고 맨해튼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5시에 뉴욕 거리는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에너지 절약 때문에 가로등도 절반만 켜져 있었죠. 이미 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본사 25층 상황실에 들어서자 50개가 넘는 모니터에서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동시에 폭락하고 있었어요. 다우지수 마이너스 8%, 나스닥 마이너스 12%, 니케이 마이너스 15%.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코스피만 마이너스 2%로 선방하고 있었던 거죠. 수석 애널리스트가 급하게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1시간 전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히토류 17개 원소 전체에 대해 수출을 90% 감축한다고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실상 수출 중단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간 경고해왔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히토류는 현대 산업의 비타민입니다.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풍력발전기, 군사 무기까지 모든 첨단 기술에 필수적이죠.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반응은 어때? 패닉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애플은 아이폰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모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미 국방부는 전투기와 미사일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고요. 모니터를 보니 CNN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와 제2의 오일 쇼크 우려. 유럽에서는 시위가 시작됐고 일본에서는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거 뭐야? 한국 현대차 주가가 왜 7% 올랐지? 애널리스트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삼성 SDI는 11% 상승, LG에너지 솔루션 9% 상승, 포스코 케미칼 15% 급등했습니다. 마치 이들은 히토류 위기와 무관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한국은 히토류 100% 수입국이잖아. 데이터 오류 아니야?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저는 즉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발표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 줄의 성명을 발견했죠. 대한민국은 히토류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히토류 한 톨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서울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은 저녁 7시였죠. 마크, 지금 서울 상황이 어때? 제임스, 여기 완전 정상이야. 강남거리는 불야성이고 공장들 다 돌아가고 있어. 오히려 주식 올랐다고 축하 분위기야. 뭔가 이상해. 현대차 울산 공장 확인 좀 해봐. 정말 가동 중인지. 30분 후 마크에게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울산 현대차 공장의 야간 전경이었어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사진 아래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죠. 공장 관계자 말로는 오히려 증산 체제래. 전 세계에서 주문 폭주 중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열고 한국 기업들의 히토류 재고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3개월치 정도의 재고만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부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임스,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 내가 한국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오래. 상무부 장관이 직접 요청했어. 제가요? 너만큼 히토류 시장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 48시간 안에 답을 찾아와. 미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야. 저는 그날 밤 JFK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한국의 히토류 수입 통계, 생산 현황, 기업별 재고. 모든 자료를 뒤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점들만 발견됐죠. 2023년부터 한국의 히토류 수입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수입은 줄었는데 생산은 늘었다. 더 파고들자 흥미로운 특허 출원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제강슬랙으로부터 히토류 추출 방법, 삼성전자, 폐전자 제품 히토류 회수 기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 광물 자원 활용 기술. 뭔가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몰래 준비해온 무언가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느낀 건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사람들 표정이 밝았고 공항은 북적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공항의 우울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중단 소식 들으셨어요? 아, 그거요?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랑은 상관없대요. 한국은 이미 대비했다나 뭐라나. 대비요? 어떻게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포스코에서 뭔가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에서 그걸 뽑아낸다나? 쓰레기에서 히토류를?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포스코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포스코, 제강슬래그에서 히토류 추출 기술 개발 성공. 연간 1000톤 생산 가능. 1000톤이면 한국 연간 수요의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기술이라면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포스코 홍보팀에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취재를 흔쾌히 수락했어요. 숨길 게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포항 제철소로 오시면 됩니다.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감일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빌딩들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뉴욕은 지금 에너지 절약으로 어두운데 서울은 이렇게 밝다니.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히토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도 미국이 모르게? 그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다음날 아침 일찍 KTX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기차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화면이 보였어요. 한국, 히토류 자립원년, 자원 빈국의 반란. 포항역에 도착하니 포스코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철수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죠. 윌슨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제철소로 가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다 보여주실 건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곧 전 세계가 알게 될 테니까요. 차를 타고 포항제철소로 향하는 동안 그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제철소가 뭘 만드는 곳인지 아시죠? 당연히 철강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철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 있어요. 바로 슬래그입니다. 쇳물을 정제하면서 나오는 일종의 찌꺼기죠. 슬래그요? 네. 포스코는 연간 2천만 톤의 슬래그를 배출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매립하거나 도로 포장재로 썼어요. 그런데 2018년 한 연구원이 이 슬래그를 분석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히토류가 들어 있더라고요. 미량이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광석 안에 히토류가? 철광석은 보통 여러 광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히토류도 포함돼 있죠. 아주 적은 양이라 경제성이 없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폐기물인데 여기서 히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면? 차가 거대한 공장 단지에 진입했습니다. 높이 솟은 굴뚝들, 끝없이 이어진 파이프라인, 그리고 거대한 용광로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일관제철소였죠. 김 과장이 저를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히토류 추출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2021년 상용화에 성공했고 지금은 연간 5천 톤을 생산합니다. 5천 톤이요? 한국 연간 수요가 3,500톤인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급자족하고 있고 남는 건 수출합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탱크와 원심 분리기, 화학 처리 설비들이 가동 중이었어요. 한 연구원이 다가와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 은빛 분말이 들어 있었죠. 이게 네오디뮴입니다. 99.9% 순도죠.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히토류입니다. 저는 그 분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가루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던 거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산 히토류의 70% 수준입니다. 우리는 폐기물을 활용하니까 원재료비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쓰레기를 보물로 바꾸는. 그런데 슬래그만으로 충분한가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죠. 울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울산. 거기엔 뭐가 있는 거죠? 다시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산업단지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향한 곳은 공장이 아니라 재활용 센터였습니다. 도시광산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시광산, 무슨 뜻이죠? 안으로 들어가니 엄청난 양의 폐전자 제품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에어컨, 냉장고, 산더미처럼 쌓인 전자 쓰레기들. 한국은 연간 80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히토류가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하나에 0.03g, 노트북에 0.1g씩. 그걸 어떻게 추출하죠? 이쪽으로 오시죠. 거대한 공장 라인이 펼쳐졌습니다. 폐전자 제품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분해되고 분쇄되고 화학 처리를 거쳐 순수한 금속으로 추출되고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폐스마트폰 100만 대에서 30kg의 히토류를 추출합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빠르니까 공급이 끊이질 않죠.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하나요? 물론입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서 전자 폐기물을 수입해요. 그들은 처리 비용을 내고 우리한테 보내죠. 우리는 그걸 보물로 바꾸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버리는 쓰레기를 한국이 자원으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나요? 김 과장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았습니다. 동해로 가시겠습니까? 동해? 바다에 뭐가 있다는 거죠? 다음날 새벽, 저는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3시간을 흔들리는 배 안에서 보냈죠. 울릉도에 도착하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박사가 저를 작은 연구선으로 안내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해저 2000m로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은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튼 해역에 배타적 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75,000km 면적이죠. 거기에 망간단괴가 깔려 있어요. 망간단괴요? 심해저에 있는 감자만 한 광물 덩어리입니다. 망간이 주성분이지만 히토류도 포함되어 있죠. 한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탐사해왔어요. 연구선이 출항했습니다.
선상에서 박 박사는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확보한 구역의 망간단괴 매장량은 약 5억 톤입니다. 여기서 추출 가능한 희토류는 200만 톤 이상이에요. 200만 톤이면 한국이 500년 쓸 양입니다. 채굴은 언제부터 하나요? 올해 말부터 시범 채굴을 시작합니다. 2027년이면 본격 상업 생산이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니. 그런데 왜 이제야 공개하는 거죠? 박 박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때가 됐으니까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쓰는 걸 막으려면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우리는 10년을 준비했습니다. 배가 정박하고 수중 로봇을 투하했습니다. 모니터로 전송되는 화면을 보니 해저에 정말로 까만 돌덩이들이 가득 깔려 있었어요. 저게 다 자원입니까? 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 심해저에 이런 망간단괴가 무궁무진하게 깔려 있어요. 중국이 독점한 육상 희토류와 달리 바다는 공평하게 열려 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블룸버그 본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제임스, 한국 정부가 방금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어. 희토류 독립 선언이래. 전 세계가 난리야. 당장 기사 써. 저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희토류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합니다. 우리는 제강슬래그, 도시광산, 그리고 심해저 자원을 활용해 연간 2만 톤의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수요의 6배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점입니다. 자원 딘국들이 더 이상 특정 국가의 희토류 독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국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면 되나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자원의 민주화를 원할 뿐입니다. 21세기의 한 국가가 핵심 자원을 독점하고 무기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한국의 희토류 혁명 쓰레기가 보물이 되고 자원 빈국이 자원 강국이 되다. 기사를 송고하고 호텔로 돌아오니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가장 의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악관이었죠. 윌슨 박사님, 대통령님께서 한국과의 기술협력 협상단을 꾸리고 싶어 하십니다. 자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협상이요? 한국은 무상으로 준다는데요. 그래도 형식은 갖춰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알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강요들 앞에서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제강슬래그, 도시광산, 심해저 자원까지.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라고 버린 것들을 한국은 보물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대안을 만들어냈죠. 상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에도 제철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슬래그가 나오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래그를 폐기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자원으로 봤죠. 그리고 10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군사적 영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무기 체계가 중국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 기술을 도입하면 3년 안에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상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신세를 지게 된 거죠.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윌슨 박사, 당신이 협상단장을 맡으시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왔죠. 청와대에서 한미자원기술협력 협정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자원 뒷국끼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는 땅속 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가 진짜 자원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죠. 협정 체결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약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보물로 바꾸는 연금술을 개발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의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무시했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강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나라라는 것을. 그로부터 6개월 후 한국의 히토류 기술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도입했고 유럽연합이 그 뒤를 따랐어요. 심지어 중국조차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블룸버그에서 제가 쓴 특집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기적 자원 빈국이 자원 강국을 이긴 방법.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100개국 이상의 언론이 인용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로 채택했어요. 미국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츠버그의 낡은 제철소들이 재가동되며 슬래그 처리 시설을 갖췄죠.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은 폐전자 제품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30개국 기자단과 함께였어요. 한국이 주최하는 세계 순환자원 포럼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포럼 첫날 김철수 과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이사로 승진해 있었어요. 윌슨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1년 전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그때는 반신반의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가 하고. 이제는 믿으시죠? 네,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 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45개국이 우리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15만 톤의 히토류가 재활용됐어요. 중국의 신규 채굴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환경 효과입니다. 히토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크게 줄었죠. 중국도 이제 우리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산업부 장관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순환자원 동맹을 제안합니다. 모든 회원국은 재활용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원은 한국가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30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함께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만찬장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윌슨 박사님,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도 자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보니 방법이 있더군요. 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도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뉴델리에 도시광산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2년 후면 인도도 히토류 자급자족이 가능할 겁니다. 베트남 대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심해저 탐사권을 신청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10년 후면 베트남도 히토류 수출국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변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날 포럼에서 저는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자원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이 세계에 준 교훈이었죠. 1년 전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의심과 불신을 안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죠. 자원이 없기에 더 창의적으로 생각했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슬래그, 폐전자 제품, 심해저 광물. 이것들은 원래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미래를 발견했어요. 오늘날 중국의 히토류 수출 봉쇄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길을 찾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한국이 먼저 열어뒀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한국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포스코 히토류 연구팀에서 일합니다. 박사님 기사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연구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슬래그에서 히토류를 뽑는다고 하니까 다들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끈기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히토류뿐 아니라 모든 전략 자원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리튬, 코발트, 니켈까지. 저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포럼 마지막 날, 글로벌 순환자원 동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52개국이 참여했고 미국도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했어요. 저는 미국 대표로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과 악수하며 말했죠. 한국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자원이 없으니 만들어야 했죠.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한번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 강남, 여의도.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룸버그에 보낼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의 히토류 혁명. 그 후 1년 자원 빈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기사를 쓰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심, 포항 제철소에서 받은 충격, 울산 도시광산의 놀라움, 그리고 동해 심해저의 가능성.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계도 바뀌고 있었죠. 기사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국이 대안을 제시했고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자원 전쟁의 새로운 해법이다. 기사를 송고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 편집장이었죠. 제임스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어. 내 한국 히토류 시리즈가. 저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한국 과학자들입니다. 맞아. 하지만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렸잖아. 그것도 대단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경심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어요. 진짜 힘은 자원이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나누면 더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2년 후 저는 스톡홀름에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수상자는 놀랍게도 한국의 히토류 연구팀이었습니다. 포스코, 삼성, 한독해 양과학기술원의 과학자들이 공동 수상했어요. 시상 이유는 이랬습니다. 자원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환경 보호와 국제 협력의 모범을 보였다. 시상식에서 포스코 연구팀장이었던 김철수 이사가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문제를 다르게 봤을 뿐이죠. 쓰레기를 쓰레기로만 보지 않고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었어요. 자원이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오늘 이 상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원 빈국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 후 만찬에서 김 이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요. 고맙습니다. 윌슨 박사님. 박사님이 없었다면 세계는 우리를 몰랐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 사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스톡홀름 거리를 걸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어요. 제 휴대폰으로 블룸버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규제 전면 해제.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하겠다 발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중국도 변화를 받아들인 거죠. 한국이 시작한 히토류 혁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재활용과 순환경제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5년 후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로 히토류 혁명 한국이 바꾼 세계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책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의심을 안고서. 하지만 두 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세기의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자원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창의성과 끈기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전 세계 자원 빈국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50개 언어로 번역됐고 전 세계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됐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강연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초청이었죠. 강연장은 2,000명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10년 전 이곳 한국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를 바꿨죠. 오늘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이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보물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점으로 바꾸세요.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산타워에 다시 올랐습니다.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이곳에 올랐었죠.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서울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보며 희망을 얻고 있었죠. 자원이 없어도 괜찮다고, 작아도 괜찮다고, 창의성과 끈기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트윗을 올렸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히토류 혁명. 오늘 나는 그 현장에 다시 섰다. 세계는 변했다. 한국이 증명했다. 불가능은 없다고. 트윗은 순식간에 10만 리트윗을 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손님, 외국 분이시죠? 한국 어떠셨어요? 놀라웠습니다. 10년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도 놀랐고 지금도 놀랍습니다. 하하, 우리나라 자랑스럽죠. 없는 것 투성이었는데 이제는 기술로 세계를 먹여 살린다니까요. 맞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모범입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돌아봤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세계에 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자원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 더 큰 가치가 된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고마웠습니다. 당신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히토류 혁명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한국은 정말로 쓰레기에서 보물을 만들어냈고 자원 빈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스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